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7장인가요? 네,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머물다가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에 계시고 제자들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닷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거대한 호수입니다. 바다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민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처럼 풍랑이 막 일어요. 풍랑이 일고 말씀해 보니까 물결이 사납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겠어요? 좀 불안하겠죠? 그 사람들이 다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실은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몇 달 전에는 누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었다더라. 풍랑과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누군가가 밤이 어두운데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 위를.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풍랑과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는 두려운 대상들, 그리고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이 호숫가와 갈릴리 바다 같은 곳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되는 풍랑과 물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누군가가 똑같은 이 바다에서 비슷한 배를 타고 가다가 끝장났다더라. 어쩌면 과거에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나를 더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두려움은 사실은 풍랑과 물살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 그죠? 많은 기억들, 그것이 이들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근데 물 위를 걷는다? 그렇다면 저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귀신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두려워하다가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의 반대는 뭐죠? 성경에 보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반대가 아니고 사랑과 두려움이 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다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세고 물살이 급하다면, 그것을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죠?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죠? 지금 있는 내 고통에 머물러야 돼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풍랑과 그 물살을 맞아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무리를 걷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죠? 관계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 끝날 중에 하루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계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쭉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풍랑과 물살 가운데 머물르라는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패턴이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나와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파요. 근데 아무도 물속에 들어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38년 된 병 가운데 있구나. 네가 병 가운데 있는데 낫고 싶은데 방법이 없구나. 일어나 가라. 그러시죠?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이 나았다. 그죠? 네 아들이 나았다는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나았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왕의 신하는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갈 때 치장하고, 그죠? 화장 예쁘게 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는, 그죠?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내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치유의 음성과 회복의 음성은 바로 그럴 때 들리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의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인생에 회복이 옵니다. 어거스틴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자기가 할 짓 다 해봤어요. 할 짓 못할 짓 다 해보고 났는데 어느 날 책을 들어라. 책을 들어라.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책을 들어라. 자기가 아는 한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말씀을 한마디 들었는데, 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 음성 때문입니다. 그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분의 삶에 또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죠? 그러나 누구나 다 듣고 있다. 근데 그 음성을 내가 인식해야만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죠? 풍랑이 잔잔해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의 폭풍우가 어떤 것입니까? 풍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폭풍우라고 여겨지는 일은 뭡니까? 그 폭풍우가 있을 때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뭡니까? 그치? 그 폭풍우로 가십시다.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이든지 부모님하고 관계 때문이든지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이든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 가운데 머무십시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매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제가 요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은 언제나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풍랑 가운데 있는지, 그걸 인정하고 기다린 사람들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매일매일 좀 적용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계도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계시군요. 예. 아니 뭐 있는 분만 꺼내 보시라는 거죠. 혹시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예. 어떠셔요? 그려보시니까? 어려워요? 예.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예.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 인포메이션을 얻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뭘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또 다른 분은 어떠셨어요? 전화 끊자. 예. 또 아마 대부분 그런 반응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반응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일 가능성이 많겠죠? 충분히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관계일 수 있겠죠? 또 거기에 패밀리 시크릿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한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세요. 시간을 두시고 계속 좀 질문하시고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좀 뇌물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꾸 뭐 좀 사가지고 가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전 공세를 좀 하다가 하나 툭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못 얻는 건 못 얻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그래서 많이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의 문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트 그려보시면서 유사점하고 상이점들 좀 찾아보셨어요? 자, 그러면 가계도를 그리고 계시고 있다고 믿고, 자, 이제 가계도를 다 그리셨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가족 연대기라고 하는 걸 그려야 돼요. 가족 연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3세대까지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뭐 1951년에 할아버지가 월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에 머물렀다. 그죠? 그리고 계속 머물렀다. 그런 거.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서울로 옮겼다. 태어났을 때 서울로 옮겼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왜 쓸 수 있고, 내가 3살 때 개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쭉 기록해 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연대기를 그려보시면, 써보시면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듣는 거하고 실제로 펜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명료화됩니다. 그리고 실제화되고 구체화돼요. 그래서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쓰다 보면 이제 적기 싫은 것들이 있죠. 적기 싫은 게 보통 가족의 비밀이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죠? 내가 그럼 학교 다니다가 F 맞은 거 뭐 이런 거 적기 싫단 말이죠.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 24가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 연대기와 가계도를 가지고 이제 작업들을 쭉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가계도를 해석하게 되죠. 가계도를 해석하는데 사실 이게 좀 서로 같이 해보면 좋은데 그럴 상황들은 안 되니까, 이 가계도를 해석하는데 보면 어떤 해석들 하냐면 세대적인 패턴들 있죠. 쭉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대적인 묶임이라고 말하는 거, 아버지가 2일 중독이신데 할아버지가 1 중독, 아버지가 1 중독, 나도 1 중독이다. 그죠? 할아버지가 성 중독이었는데 아버지도 성 중독이고 나도 성 중독이다.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나도 알코올 중독이다. 또는 할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중독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중독이 있더라. 근데 보니까 나도 다른 중독이 있더라. 그래서 모양이 다르지만 유사한 패턴이 있더라. 그죠? 우리 집은 계속해서 관절염이 있더라. 그죠? 패턴. 그런 패턴을 찾아냅니다. 삼각관계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비밀 제휴를 찾아내고. 비슷한 말이에요. 삼각관계나 비밀 제휴나. 그래서 이제 가족의 그림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 관계선들 그리시잖아요. 관계선들을 그려보면 대략 삼각관계가 나와요.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여러분이 선이 두 칸 반, 막 3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머니랑 그런 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아버지랑 삼각관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가 외로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삼각관계선. 아버지가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또 처리해야 되겠죠. 왜 외로운가 봤더니 할아버지 때도 외로웠어. 외롭게 컸어. 그럼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중독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친근감, 거리감 쭉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가족 작업을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이 원가족 작업 보면은 1번부터 147페이지 보면 나오죠. 쭉 써라 하는 1, 2, 3, 4, 5, 6, 7, 8, 9, 10 나와 있는 거, 그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가족의 성격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이 있다 그러죠. 모이면 밥 먹고 고스톱으로 시작해서 술 마시고 싸우고 끝난다. 그죠? 그런 가족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아주 긍정적인 형태의 가족이 있다. 그건 이제 가족관계 그 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제 봤던 그 가계도 그림에 보니까 두꺼운 일자로 쭉쭉 나와 있었던 거 있죠? 그거 제가 이제 집에 가다가 저한테 그 보냈던 분하고 통화하면서 물어봤더니 그게 관계선인 것 같다 그러네요, 그분이.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선 특정한 관계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진하게 두 줄씩 쭉 관계했죠? 그래서 그 관계와 이 관계, 다른 관계들보다 특정한 관계들. 그래서 관계선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 어떤 규칙이 있었는가, 그 가계도 그림 보면서 그 가족들의 규칙들 볼 수 있고, 또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느냐, 대화를 했느냐, 아니면 갈등이 있으면 주로 아버지가 갈등을 처리했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이 관계선을 그리다 보면 감정에 대한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 아까 얘기했죠. 삼각관계를 딱 보면
이쪽에 연결되어 있나? 그럼 이쪽에 무슨 감정이 주로 있겠어요? 외로움이 있더라. 근데 할아버지 때도 보니까 주로 외로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 아버지 때도 있더라. 근데 보니까 나도 외로움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선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가게도 하면서 패턴적으로 감정에 대한 규칙들이 있는가? 혹시 분노가 유별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그죠? 애정 표현을 잘 했는가? 그죠?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뭐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건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은 사대부 집안이었다. 유교 집안이다. 그죠? 유교 집안은 특징이 뭐겠어요? 경직돼 있겠죠? 경직돼 있을 거고 수직, 윤리와 수직 관계들 있을 거다.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볼 수 있겠고. 역할. 나는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그죠? 가정 역할이 영웅이었었느냐? 아니면은 마스코트였었느냐? 미아였었느냐? 또 하나 뭐였죠? 희생양이었느냐? 그죠? 똑같이 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가계도에서 또 그 역할을 찾아내야 돼요. 보면은 보통 첫째들이 영웅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들이 마스코트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셋째들이 희생양, 넷째들이 미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실제적으로 장남이 아닌데도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족 안에서 만약에 형제가 넷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가 영웅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재정을 다 담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첫째와 둘째는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왜? 문화적인 압박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 모셔야 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압박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스트레스가 오면 누군가로부터 푸시를 당하면 의사소통을 잘 못합니다. 그죠? 잘 못한다는 얘기는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셋째는 영웅이면서 사실은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의도하지 않았어도 형제들하고 관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또 찾아보고 어떻게 훈육했느냐?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에도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자, 가족의 비밀들, 자살이나 범죄나 이전의 결혼 경력이나 사생아나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처 할머니 말고도 여러 명의 second, third, fourth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죠? 사실은 저희 집 가게도 보면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독자셨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 이모, 고모죠, 고모. 고모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자녀들이 다 저희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에게 집착했겠죠? 아버지에 집착을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하셨어요. 자, 그럼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죠? 학대했을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 나이가 크기도 전에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저희 할머니도 불쌍한 분이에요. 그죠? 저희 할아버지가 낳은 다 다른 아이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10대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어쨌든 학대를 했건 뭘 했건 간에 그렇게 키웠고 결국은 또 다 떠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아버지와 형제들 관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쁘죠? 네, 나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잘하셔서 결혼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고 자란 패턴이 그거밖에 없죠? 동일하죠? 또 second, fourth 쭉 나왔겠죠? 쭉 나왔어요? 그래갖고 처음 결혼한 그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았어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가 있어요. 근데 막내는 아버지가 마지막 재혼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 그죠? 그러니까 하프 브라더예요. 스텝 브라더죠. 그래서 저희는 삼형제 같아요. 자, 아버지에게서 그런 패턴이, 할아버지 패턴이 있죠? 아버지 패턴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아니다. 왜 아니냐? 묶임이 끊어졌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대적으로 오던 그런 그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중독적인 성향이라든지 제 세대에서 끊어졌어요. 저는 무지하게 행복해요. 더 이상 뭐 세컨드 포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요. 순응하지 않고 그것과 싸울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이 거절과 공격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내가 싸울 거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대부분의 경우는 몸에 배어져 있는 대로 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비밀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패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주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감정도 세대적으로 흘러내려오고 말하는 습관, 화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흘러내려온다. 찾아야 된다. 예, 자매님.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중독이냐 아니냐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렇게 정의하죠.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중독의 정의를 할 때 어떤 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중독이셨던 거. 자, 그건 여러분이 추정할 수밖에 없죠. 뭐 전문기관에 가서 해볼 수 없는 거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더라. 그러면 중독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추정되겠죠.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여자들이 많았더라. 그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만 하지만 중독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기가 기냐 짧으냐 차이다. 자, 요건 사권에서 배운다. 중독은 구체적으로 아주 책 전체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정도 이해를 가지시면 되고 추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나 이런 때는 추정해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여기 보면 가족마다 성격이 있다. 그죠? 여러분의 원가족의 성격을 한번 기술해 보세요. 형용사를 사용하라 그랬죠?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건 묘사한다는 거예요. 묘사. 여러분의 의사소통의 규칙은 뭐가 있느냐? 감정은 또 어떤 규칙이 있느냐? 뭐 don't talk, don't feel, don't trust 뭐 이런 거냐? 사랑과 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역할은 어떻게 했느냐? 혼육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연습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서로 나누시면서 상대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가요?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이해가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맨날 TDC 와가지고 행동 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 머리 안에서 막 뭐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금자씨가 생각나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본인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상대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계선을 칠 때 예. 자기 감정이나 뭐 행동의 경계선을 칠 때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감정의 경계선, 신체 경계선, 정서적 경계선, 영적 경계선을 잘 세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계선을 처음 배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으로 갑니다. 근데 단계예요. 그게 지나갈 때 유연한 경계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어렵게도 하고 혼인자가 이번 주 이거 해야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거든요. 그럼 본인은 뭐예요? 사실은 경계선을 세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벽일 수 있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뭐가 됐든지. 예,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외로움이 중독이 된다는 의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Pain seeks pleasure. 고통이 오면 누구든지 그것을 쾌락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감정을 억누르거나 잘라버려요. 그죠? 감정을 안 느껴요? 아니면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요. 폭발해요? 그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가족을 이해했어요. 쭉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가족치료 모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가계도, 그죠? 계획 세우고 가계도 작성한다 그랬어요. 가계도 작성해놓고 이제 원가족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패턴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족으로 돌아가기. 이 원가족으로 돌아가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에 저랑 같이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앤토니 피셔라고? 자,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상담자가 뭐라 그래요? 너 가족을 좀 찾아봐라. 그게 지금 원가족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앤토니 반응이 뭐였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가지 않겠다고. 그죠? 왜요? 원가족을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자기를 버렸던 엄마, 그죠? 죽어버린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원가족을 찾아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원가족을 돌아가는 방법 중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찍었던 사진들 있죠. 사진들을 보시면 집의 배경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언니 사진은 그렇게 많은데 내 사진은 없다든지 그런 것이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 의미들을 찾아라. 그죠? 내가 성장했었던 뭐 학교라든지 집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가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집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부대를 방향으로는 뭐 소변도 안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랐던 고향, 본적 이런 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그 느티나무 아래 뭐 이런 데 의미가 있다. 근데 그런 데 방문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잊혀졌던, 감춰졌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쭉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족 작업들을 마치게 되면 이제 현재 가족을 이해해야 돼요. 현재 가족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가계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계도의 할아버지 패턴, 아버지 패턴을 보고 나면 내 현재 가족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죠? 내 현재 가족이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원가족에 있었던 규칙이 대부분의 경우 현대 가족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원가족에게 있던 의사소통이 현재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양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네들하고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단절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적인 패턴들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원가족을 이해해야 된다. 현재 가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핵가족 체계에서 또는 하위 체계, 부부는 부부,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와 자녀 이런 그 기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 가족 치료에 대한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치료는 5권인가? 5권에서 가족 치료 2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 가족 치료의 기법들, 뭐 밀란 그 가족 치료라든지 몇 가지 가족 치료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으로 다 넘겨요. 그래서 현재 가족을 이해하고 또 이런 거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의자를 몇 개 놔요. 여기다 의자를 몇 개 놓고 너랑 너희 아버지랑 너랑 너희 엄마랑 너희 자녀들하고 관계를 의자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주 묘해요. 묘해요. 아버지랑 내가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의자를 가까이 놓지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틀게 놓는다든지 자기 안에는 내적인 태도가 의자들에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가족을 이해하는 것에 넘어서 이제 또 말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이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은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믿지 마라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이 억눌려 있고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는 이 치료를 통해서 말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 경청, 무조건적인 사랑, 무비판적인 수용, 신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TDC 그룹 안에서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영적 입양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로 다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TDC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적극적 경청과 무비판적인 수용을 해야 한다. 그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느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된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가정은 나를 돌봐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뒤쪽에서도 이제 또 몇 가지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행동주의 기법으로 내 삶의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행동이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계속 만나는 여러분의 그 팔로워들이나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내 감정들을 나누고, 그죠? 그런 일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 중심 형태의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맨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것 자체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과정이자 목적이다.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연스러울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똑같은 말이죠. 느끼고 말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외상이라든지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제 또 따로 구별해가지고 다 다뤄내야 될 만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문제를 또 다루면 세대적인 문제. 세대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중독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단절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가게들을 딱 갖다 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하고 앉아서 우리 여기 보니까 세대적인 묶임이 있다. 특별히 성적인 묶임이 있네. 오케이,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낸 조상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단절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다세대 전수의 문제들을 다뤄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아 분할을 해야 된다. 그죠? 자아 분할을 하는 과정은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또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작업, 세대적인 문제까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자기 분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계속해서 그냥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건강해 가지 못한다. 그죠?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엔 자기 문제를 또 결국은 다뤄야 된다. 그죠? 자기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적개심을 처리해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적개심 용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뒤에 보면 26페이지 좀 먼저 보세요. 26페이지 보면 적개심하고 용서 목록 있죠. 여기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 외상 목록하고 두 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림 25, 160페이지 보시면 외상 목록이 있어요. 외상 목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예요. 또는 충격적인 사건. 그것을 가계도를 보시면서 이건 세대적인 거 말고겠죠? 자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나이, 사건 있죠.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면 아마 꽤 되겠죠. 예. 상처가 많을수록 많을 거예요. 몇 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시간을 내서 기록해 본다. 시험도 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또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외상 목록부터 보면 이 외상 목록을 쭉 다루셨단 말이에요. 쭉 이제 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게 이런 상처들이었었구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었구나. 생각 못했네. 여러분 반복적으로 꿈꾸거나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외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다 적어라. 쫙 적습니다. 내가 7살 때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건 충격이겠죠? 자기 삶의 첫 번째 죽은 걸 본 거니까. 그죠? 적으십시오. 그죠?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죠?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 12살 때 6학년 때 그러지 않아도 헷갈리고 있는데 이사 갔다. 그러면서 학교를 전학 갔다. 충격이겠죠? 그래서 이 외상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커다란 그런 내용뿐만 아닙니다. 아주 세세한 거지만 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다 적으십시오. 나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question mark. 그죠? 3살인지 4살인지 글쎄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12살 땐가 아닌가? 뭐 16살 땐가 아닌가? 사실 그것도 질문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 때면 명확한 기억이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은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기억 안 나고요. 어떤 사람은 사건은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기억 안 나고, 그때 일에 뭔가 있긴 있었는데 정확히 먼저 규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내 삶에 있는 깊은 외상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거나 명쾌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쭉쭉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시간이, 예. 이 외상 목록을 하셔야 적개심 용서 목록이 나옵니다. 예. 외상 목록을 다 해놓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적개심 용서 목록을 만드십니다. 그죠? 내가 몇 살 때 상처받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여기 외상 목록 있죠. 외상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죠? 강아지가 죽었다는데 나쁜 강아지. 내가 널 용서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건 아니다. 그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개심 용서라는 건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처를 적고 여기 생각과 감정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9살 때 경험했다고 그랬죠? 여기 26페이지, 26을 보면 그림. 9살 때 내가 무슨 느낌이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살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그때를 이렇게 느껴보실 필요가 있겠죠? 적어보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용서한 날짜는 나중에 적고 나머지 이 목록만 쭉 적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용서 리스트 421명. 그죠? 그리고 실제 내용은 수천 건이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아마 다 못 하시겠죠? 뭐 큰 그림만. 예,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들 따로 작업하실 수 있는 노트 같은 걸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작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더 좋은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듣기만 해서 속이지 마라. 이거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내 삶에 적용 안 하면, 그죠? 그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업해야 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적개심이라는 건 저놈이 잘못했어, 용서합니다 하는 거라고 한다면, 죄책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자아분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한 형제하고 교제를 좀 하고 왔는데, 이상한 교제 아니고요. 그냥 교제를 하고 왔는데, 저기 아버지 학교 있죠? 아버지 학교에서 지금 사역하는 형제예요. 팀장으로 있으면서 아버지 학교 두 번째 단계 하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오늘 이 죄책감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지원 그룹을 하는데, 자기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대요. 근데 지원 그룹을 하면서 자기의 이 고통과 상처와 죄책감들을 자꾸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는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대. 근데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굉장히 자기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해가더라.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으로 변해가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틀림없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책감이 있겠죠. 회개하고 또 해도 내 안에 왠지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리고 또 반복하게 되어질 때 죄책감이 있다. 근데 이 죄책감 목록을 자꾸 그리시고 나누시고, 여기도 그 얘기 나오네요. 하나님하고 나누고 사람들하고 나눌 때 죄책감이 사라진다. 어두움은 빛으로 드러나면 힘을 잃는다. 그죠? 그래서 죄책감 목록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밥 많이 먹는 것도 죄책감일 수 있고, 그죠? 말 많이 하는 것도 죄책감일 수 있고, 성적인 문제도 죄책감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죄책감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는 개념에서는 여러분이 작성만 하시는 거고, 이건 다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분, 세 분씩 모여서 하시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도리어 죄책감하고 뭐가 비교하는 게 좋으냐면 수치심하고 비교하는 게 더 좋죠. 예.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 나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얻게 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걸 훔쳤어요? 죄책감. 맞겠죠? 배상을 해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죄책감이라고 얘기하죠. 예.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계속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리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죠? 그렇게 처리되어져야만 자아분화할 수 있다. 내가 죄책감이 처리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내가 죄책감이 처리가 안 됐으면 나는 내가 나를 볼 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누가 나한테 요구하니까 사실 하기 싫지만 저 사람도 또 나를 거절할까 봐 하게 된다. 그죠? 그런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죄책감까지 여러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외상 목록하고 죄책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도리어 죄책감은 죄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보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볼 때 다 달라요. 문화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고 죄책감 느끼는가? 안 느낀다. 안 느낀다. 그죠?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책감이 느껴진다. 요새 우리나라 분위기 그런 거 아니에요? 살찌면 점점 죄책감을 느끼는 분위기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사회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 죄책감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죄책감을 다루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보시라. 자, 보상하라. 보상하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오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회개에 관한 작업을 합니다. 그죠? 거듭남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상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어떤 분이 리더인데, 이분이요,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가 뭐냐면, 학교 앞에서 기숙사에 자취를 했었는데, 자취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맨날 술을 몰래 훔쳐다 먹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슈퍼를 찾아갔어요. 슈퍼가 망했어. 없어졌어요.
자기가 맨날 술 훔쳐서 망한 건지 뭐 모르지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쎄요? 그러고 나서 3년이 흘러갔습니다. 3년 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옆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그 그 아줌마. 그죠? 그래서 그 아줌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술을 훔쳐먹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그러시더래요. 아유, 젊은이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배상하고 해결됐어요. 만약에 안 했다. 관계없어요. 그죠? 이분은 모를 테니까. 그러나 배상을 하고 나니까 이분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더라.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나니까 그랬다고 그러죠? 버스 회사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몰래 지금까지 돈 안 내고 속이고 탔던 거 다 갚고. 그죠? 어떤 친구는, 제 후배 중에 한 친구는 지하철 공사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하철 몰래 넘어 타고 다녔던 거, 그거 다 뱉어냈어요. 그죠? 그렇게 말이 막 나갔지? 보상했어요. 갚았어요. 예. 그러더니 그 친구 아시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12단계 운동 나오는데, 중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12단계에서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보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배상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무엇인가 뺏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라. 그죠? 보상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묶일 수도 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질문 또 나오죠.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어디 갚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경우에 그만큼 셈을 해가지고 뭐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더라고요. 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체감과 자기 수용. 정체감, 자아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본질적인 건 뭐겠어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다.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보면 여기 1, 2, 3 뭐 연습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28 보시면 이 7가지 진리가 있어요. 원래 7가지 진리는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만든 건데, 자, 여러분의 이름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그리고 이 7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름 쓰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절은 빼고요. 시작. 서명하시고 날짜 쓰십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컴퓨터에다가 A4로 한 장 만드셔가지고요, 작게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나 항상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 하루에 3번씩 드십시오. 그죠? 이게 보통 이제 진리 처방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3번씩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외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자기 수용. 이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 읽어보시면 알겠고, 바꿀 수 없는 10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10가지, 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성별, 요새 아주 성별 바꾸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그죠? 출생 순서, 절대 못 바꿉니다. 형제 자매, 못 바꾸죠? 외모, 요새는 좀 바꿔요. 요새는. 예. 정신적 능력과 기질, 인종, 역사적인 출생 시기, 나이를 먹어감, 죽음,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10가지를 바꾸려고 시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수용 확립하기. 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면 결함을 교정한다. 그죠? 나는 말하는 게 굉장히 거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는 습관을 좀 바꿔볼 수 있겠죠. 병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있다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백한다. 자신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기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성은 뭐냐면 여러분 그 ST 했죠? 그 ST가 바로 인지 재구성을 하는 작업인데 12월에 하게 될 그 2권에 나오는 게 바로 인지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생각. 나는 항상 잘해야 된다. 나는 친절하고 상냥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돼야 된다. 너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어야 된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세 가지 거짓말이 12가지 형태의 틀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12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나의 가치는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했어요? 가변적이겠죠. 자기주장 훈련을 해야 된다. Assertiveness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자문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주장 훈련 중요합니다. 아까 느끼기, 말하기, 신뢰하기 했죠? 그것도 사실은 자기주장 훈련의 한 파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보통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분은 구분했어요. 공격적이고, 수동적이고, 수동 공격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어떤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자기주장적인 거. 제 모델로 보면 공격적인 열매, 자기 거절의 열매,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자아중심의 열매. 그죠? 이 세 가지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 패턴이 있다면 바로 자기주장적인 패턴이 있다. 비슷한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아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라, 솔직해라.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 그죠?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그죠? 조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 윗권위자들이 있어요. 그죠? 윗권위자들이 있는데 윗권위자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해요. 이런 거예요. 회의를 같이 했어요. 회의를 다 같이 하고 결정했어요. 근데 앞에 가서 발표할 때는 전혀 다른 걸 발표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미칩니다.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리더를 찾아갔어요. 리더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같이 회의하고 결정한 건데 왜 달라졌습니까? 근데 리더가 하는 말은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면 용서가 된다. 근데 그게 무슨 2번에 한 번꼴로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알아서 결정하시지 왜 회의를 합니까? 맨날 모여서. 미팅 맨날 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건 곤란합니다. 그죠? 추정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됐어요? 미움받겠죠. 왜 맨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저는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받을 때 확실히 받고 이 일은 확실히 한다. 그죠? 결정 났다? 그리고 발표됐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좌절이나 분노나 고통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현하고 드러낸다. 가서 그 얘기하는 건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마음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 제 권위자들하고 그런 식의 관계를 맺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하고 제가 다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죠? 할 말은 하고, 할 때 확실히 하고. 그죠? 그러면 된다. 근데 이러면 곤란해. 가서 싸워놓고 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나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가야지.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표현한다. 그 정도,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서 자유로워하기. 여러분의 그 관계 패턴이나 행동 패턴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권위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자유로운가? 보시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경계선 설정하고 조절해라. 그렇죠? 예와 아니요. 경계선하고 관계 있습니다. 리더가 어느 날 너 가서 좀 도둑질 좀 해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 자주 있는 일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이 됐는데 몇 명을 차출을 합니다. 야, 너 나가자. 나가가지고 민간인 비닐하우스를 뜯어갖고 와요. 왜? 부대 비닐하우스 하려고.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돈이 다 나와요. 돈이 다 나오는데 중간에서 다 어떻게 해먹고 가서 훔쳐다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해요? 가서 다 하죠. 근데 10명 중에 그 1명 누구? 저는 안 해요. 고통을 무지하게 당했죠? 그건 안 합니다. 왜? 그건 도둑질이니까. 모두 60만 군대가 다 위치이동이라고 말해도 그건 도둑질이니까. 그죠?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주장 훈련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해야 된다. 자, 쌍방이 즐기지 않고 한쪽만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두기. 그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 이제 결혼하시면 그 같이 그 쇼핑몰 같은 데 가시죠?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힘들어요. 예. 두 사람이 관심이 전혀 달라요. 아내하고 남편이.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아내들을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쇼핑몰에 가서 시간을 정해요. 같이 가서 그 짐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나 이쪽에 관심 있으니까 나 가서 좀 보고 올게. 자기는 그거 해? 이따 만나자. 그죠? 그래서 서로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꼭 우리 그 부부가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랬지? 알았어. 그러면서 맨날 쇼핑몰 가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조절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세요? 오, 난리 납니까? 예. 근데 일단은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계속 제 아내한테 이렇게 코 껴가지고 질질 끌려다녔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오케이, 시간을 정하자. 여보 이따 만나. 여기서 만나고 제가 이제 가서 돕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훨씬 행복한 쇼핑이 되더라고요. 그죠? 정당한 부탁을 주저하지 않고 요청하기. 부탁하는 거. 그죠?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자유롭게 부탁하고 부탁을 수용하거나 노합니다. 그죠? 부탁 좋잖아요. 이게 로또 같은 거 아니에요? 확률이 반 아니에요? 부탁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부탁은 뭐예요? 요구하는 거죠. 너 이거 해줘야만 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 거를 봤을 때 넌 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반응하라.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혼동될 때 질문하기. 그죠? 자, 통제의 욕을 포기하기.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통제의 욕을 포기하기. 그래서 이 12단계에서는 let go and let God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그런 거죠. 이 자아분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건강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해야 돼. 근데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제하고 남편을 통제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통제의 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로 현재를 다루는 거죠. 가계도를 그리는 건 주로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사소통은 현재에 관한 걸 다루는 겁니다. 자, 관계라고 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관계는 보통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요소가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죠?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는 그 탐 마샬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책이 바로 이 관계를 4가지로 구성합니다. 그 책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4가지예요. 여기서 특별히 신뢰라고 하는 거 깨지기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리빌딩 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 뭐라 그랬죠?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화해라고 하는 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기반은 십자가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깨어진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해를 위한 준비. 항상 이해돼야 하는 건 뭐예요? 50대 50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죠? 맥시멈 60대 40이다. 100대 0, 95대 5 그런 건 거의 없다. 항상 쌍방의 문제가 있다. 그런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해 과정. 어떻게 화해할 거냐? 때로는 이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해한다. 요 바로 뒤에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치유 공동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다. 그죠? 그 대그룹과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들은 바로 치유적인 경험들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아시는 문제들이고 넘어갑니다. 자, 의사소통 하겠습니다. 부부 문제, 가족 문제의 대부분 80% 이상은 다 의사소통에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아니고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현재 가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현재 가족 안에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의사소통 패턴. 의사소통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수동적인 사람들은 주로 예스맨일 가능성이 많아요. 잘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는 계속해서 억압된 분노가 쌓여가죠. 여전히 이런 의사소통은 어떤 거예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 좀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얻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또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성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상대보다 내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애 중에요. 장애 중에 어떤 장애가 있냐면 이 정확한 명칭이 이성장애. 감정은 없고 극단적인 이성만이 아주 그 삶의 8,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적이고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장애로 분류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올 초인가 어느 책을 보면서 그런 장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 의사소통 패턴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회피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잘 안 하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나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문제들의 핵심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그죠? 농담하고 그래서 분위기 흐리고.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 자꾸 그것을 피해가는 거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패턴, 마음이 열려있고 정직하고 자기 주장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자기 주장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 assertive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건강한 사람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정직한 패턴의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예, 뭐 시간 좀 지났지만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라오시면서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을 해 왔는지 또는 해 오고 있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수준. 이거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넘어가도 될까요? 의사소통에 5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형태는 몇 번? 4번과 5번 형태로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장하는 거다. 그리고 적극적 경청이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적극적 경청을 빼면 사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하는 거. 세 번째는 갈등 해소하는 거. 그래서 이 3가지가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은 여기 우리 일권 할 때 배웠죠. 주의 집중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거다. 그리고 확언하는 거, 격려하는 거 중요하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의 규칙.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상태가 안 좋은데 열받아 있는데 뭐 사달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죠?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오늘 뭐 사야 돼. 돈 주고 가. 그죠?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옆에다 핸드폰 안 들릴까봐 기도하느라고 안 들릴까봐 소리 크게 해놓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핸드폰 꺼놔야죠. 집에 전화 있으면 꺼놓고 누가 와도 띵동해도 문 열지 않고 적절한 시간 타이밍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적극적 경청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일과 하시면서 적극적 경청에 대한 이야기 배웠는데 여러분 듣는 연습 어떠세요? 잘 하고 계세요? 안 됩니다. 예, 정답입니다. 잘 안 돼요. 저도 몇 년씩 해봤는데도 여전히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훈련이죠.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회피하고 있다는 거, 내가 잘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적극적 경청을 시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 왜 회피하는가? 왜 듣고 싶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정 수준에서 대화하라. 그죠? 정보나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고 감정을 나누는 수준으로 넘어가라. 명료화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끼어들지 마라. 서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상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듣다 보니까 내가 억울해. 잠깐.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러면은 중간에 대화가 끊어집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듣는다. 명료화한다는 건 뭐예요? 잠깐, 지금 말하는 게 이런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명료하기 위한 목적 위에는 끊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시간을 서로에게 똑같이 주라. 부부관계에서 한다면 여보 자기가 10분 말해 그 다음 내가 10분 할게. 근데 자기는 50분 말해놓고 자 10분 말해.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화내지 말라. 그죠?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라. 동굴로 들어가지 마라. 그죠? 얘기하다가 불편하면 텔레비전 딱 틀죠? 그럼 뭐예요? 그럼 이미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진술문 사용해라. I statement. 그죠? 나는 지금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단정적인 말 하지 마라. 항상, 절대로, 언제나. 이런 말들은 건강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왜곡된 사고를 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은 말들이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그죠? 과거의 문제 끄집어내지 마라. 성급한 충고하지 마라. 그죠? 충고하지 마라.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마라.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러니까 네 말은 그거란 얘기지 하면서 내가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거 곤란하다. 결론 내리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죠? 듣기 전에 아, 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동기를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편의 동기를 내가 추측하거나 예측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동기를 알 수 없어요. 그죠? 인정해야 된다. 그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죠? 그리고 빨리 용서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빨리 용서해라. 그죠?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스케줄 조정한다. 협의 사항을 계획한다. 대화의 근본 규칙을 낭독한다. 인내심을 갖고 연습한다. 자, 가족 간의 의사소통하려면 가능하면 패밀리 타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회의 시간을 만드는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러한 가족 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이슈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형제님 왜 내 타워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의 타워를 쓴다. 이거 가족 회의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갈등 해소. 갈등 해소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관계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싸워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싸워서 이긴다. 그죠? 이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순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그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협력하는 방법이다. 그죠? 서로 충분히 자기의 것을 표현하고 또 직면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타협이나 협력 형태가 조금 더 건강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일반적으로 내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는 내 권위자나 내 친구들이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죠? 현재 내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내 원가족에서 갈등을 처리했던 방법과 유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갈등 해소의 일반적인 원리들이 쭉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럼 그 갈등의 뿌리가 뭐냐? 문제가 뭐냐? 찾아냅니다. 토론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다. 그죠?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부모님이 같이 사시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얘기한다든지 찾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 그리고 몇 퍼센트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그 문제에 분명히 기여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네 잘못만 오늘 내가 밝혀내겠다.
그런 것은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과거에 했던 방법들 중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목록에 적는다. 그죠? 떠오르는 대로 모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수렴해서 목록에 적고 토론한다. 근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갈등이 있기 전에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미 갈등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다. 시도할 만한 한 가지 해결책을 함께 정한다. 그죠?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해 각자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지 함께 정한다. 갈등 해소를 위해 불독처럼 끈질기게 매달린다. 그죠? 갈등 해소가 될 때까지 매달린다. 근데 제가 이 표현 보니까 그 브루스 박사님 집에 불독이 있어요. 브루스 박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불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거 쓸 때 아마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라. 그죠? 진행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모임 시간을 정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시도하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가 중간 점검해봐라. 그리고 해결을 위해 공헌한 부분을 확언해주고 서로에게 상을 준다. 다른 대안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심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삼각관계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 객관적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자, 여기 지금 이제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가족 질병으로서 동반의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저번에 우리 세미나 저번인가 세미나 할 때 그 경계선 할 때 동반의존 이틀인가 했었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다른 중독 중에서 이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게 가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중독이 있다 그러면 그 중독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름 뭐였죠? 가정 역할에서 중독이 있는 사람이 1차적 역기능자가 있죠. 이 중독이 있는 1차적 역기능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종속의존, 동반의존인 사람이 있다. 누가 되든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중독이 있는 집이 어디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이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반의존의 정의도 나오고, 그 1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책 제목이 나오는데, 이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사랑이 지나치면 상처도 크다. 이거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Woman who love too much.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자. 그죠? 또 Men who hate women and the woman who love them.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들. 이게 지금 그 동반의존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그죠? 동반의존자들의 이제 특징 중에 보면 조종하고 통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동반의존자를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종하고 통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동반의존성에 관한 특징들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반의존이 있을 때 185페이지에 보시면 몸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또 몸의 영향까지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 중독이나 관계 중독이나 회피 중독이나 인정 중독, 성 중독 이런 거하고 사실은 같이 가요. 같이 가거나 때로는 구분이 안 돼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면 되고, 여기 동반의존성 검사 목록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건 뭐 셀프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객관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 뒷페이지에 보시면 대략 그런 경우에 보니까 이런 걸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0개에서 5개 정도는 뭐 행복한 사람일 거다. 6개에서 10개는 약간 동반 의존이 있을 것이다. 11개에서 15개는 중간 정도일 거다. 16개에서 20개는 심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고 느끼실 때,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역에 또 다뤄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동반 의존이 나오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책에서 그 중독 얘기할 때 동반 의존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독에 관한 거 할 때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그 중독에 관해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보고 그 뭐 성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들까지 쭉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사람 중독. 왜냐면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 중독을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빗나간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여성 혐오증과 동반 의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톰과 제리 같은 거예요. 그죠? 동반 의존인 사람은 끝없이 쫓아다니고 여성 혐오증인 사람은 끝없이 도망가는. 그죠? 근데 이것이 역할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혐오증인 사람이 이제 동반성으로 바뀌어질 때 이 동반적인 사람은 또 혐오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그 네버엔딩 스토리가 됩니다. 서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동반 의존의 원인이 뭐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그죠? 그리고 동반 의존적인 사회다. 어때요? 이 유교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동반 의존적인 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동반 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족 치료를 해보면 자기 가정만 그렸는데 교회 공동체를 그려내는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패턴이 동반 의존이 있다면 그 패턴은 TDC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을 또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동반 의존성의 치유와 회복. 희망은 있다. 이제 이 동반 의존성은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을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다뤄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했던 그 가족 치료의 그 치유하는 방법이 쭉 있었죠. 그것들을 쭉 다뤄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다뤄나가게 되면서 많은 부분의 동반 의존이 다뤄질 수 있다. 그죠? 그러나 더 뭐 중독에 관한 내적인 이해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 부부치료,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간단한 성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돼요. 성적인 인포메이션이나 부부치료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부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에서도 그 중독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때 이 성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이 또 그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치료에 관한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그 가정치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부부간에 적용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좀 다른 차이가 있다면 부부치료 안에서 하는 건 이 남녀 간의 차이.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그 부부들 대상으로 또 뭐 하시죠? 예, 그때 또 뭐 아마 하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가계도 그리시다 보면은 가계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맥락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하세요. 책을 옆에 놓고 하나 질문을 딱 보시고 그거 안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찾아내시면 또 다음 질문 보고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그림을 그려놓고 찾아내 보려고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인폼이 없기 때문에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고 그려내시라. 그리고 또 거기 몇 페이지인가 보면은 그 154페이지하고 152페이지에 간단한 모양의 그 가계도 내용이 나오죠. 그걸 또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을 주님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배운 것이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변화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풀어지는 것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어떤 그 20가지, 30가지